박한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단체는 줄여서 희망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2012년에 만들어진 비영리 전업 공익 변호사 단체로 현재 이제 9명의 변호사와 2명의 비변호 상근자가 활동하는 이제 법을 통해서 어떤 인권 침해에 맞서고 인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네,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내용은 코로나19와 차별, 낙인과 혐오입니다. 사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세계적인 대유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이번에 계속 이제 매일 몇십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계속 코로나 유행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염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건강권 침해, 그것도 분명히 문제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이 어떤 차별적 상황에도 놓이는,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던 어떤 차별의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한 일간지는 이거에 대해서 코로나19는 지독한 차별주의자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똑같은 사람한테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한테 피해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더 큰 피해로, 어떤 사람한테 조금 덜 피해로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차별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경험은 평등하지 않다는 그런 위기의식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희망법을 포함해서 어떤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올해 한 3월부터 모여갖고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란 걸 결성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인권 침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어떤 사회적인 제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요. 그 활동들을 바탕으로 이제 올해 6월에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라는 어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떠한 인권 침해와 어떤 차별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대안들이 필요한지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자의 내용 중에서 이제 차별의 문제에 좀 더 주목을 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떠한 차별들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 차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특히 법 정책적으로 어떠한 연구들이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코로나19가 어떤 차별의 문제들을 더 강화시켰고, 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차별의 문제들이 발생했는가를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낙인과 혐오가 발생한 겁니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코로나19가 초창기 발생한 게 이제 우한에서,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정말 심각하게 발생했었죠. 이제 중국 그 자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존재하는 혐오가 더 강화되고 더 증폭되면서 중국인 자체를 모두 추방해야 된다는지, 중국 자체에 대해서 그냥 되게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그냥 중국 동포가 산다는 이유만으로 대림동 지역에 대해서 몇몇 기사나 언론사들은 대림동이 뭔가 되게 위험한 지역인 것처럼, 이거는 사실 쭉 이어져온 어떤 이주민 혐오의 한 양상이었는데요. 이것이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더 드러났습니다. 또한 몇몇 정치인들은 계속 무한포회람이라고, 이게 WHO의 권고나 어떤 정부 지침에도 계속 무시하고, 몇몇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굳이 코로나19를 무한폐렴이라고 고집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온 중국의 어떤 문제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중국인 혐오는 나중에 가서는 모든 이주민 혐오로 점점 확대됩니다. 사실 초창기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죠. 이제 외국 해외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코로나19가 지역 감염이 된다고 얘기되면서 이주민을 모두 추방해야 된다든지, 특히 몇몇 이제 이주민 노동자나 이주민들에 의해서 어떤 지역 감염이 된 것이 알려지자마자 이제 이주민들이 다 모두 이주민들에 대해서 치료 지원도 하면 안 되고 모두 추방해야 된다, 모두 쫓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온라인상에 나오는 상황이었고, 사실 이거는 문제가 꼭 이제 이런 여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이제 확진자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계속 국적을 드러내는 문제도 있거든요. 가령 어떤 지자체 같은 데 보면은 파키스탄에서 오는 무슨 가족이 확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확진됐다는 정보 외에 이 사람이 파키스탄 사람인지 인도에서 왔는지 이런 게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적이 드러나면서 무주민 혐오가 됐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된 것 또 하나로는 이제 성소유자가 있습니다. 5월에 이제 이태원 지역으로 이제 집단 감염이 또 크게 확산됐던 일이 있었죠. 이건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인데요. 언론에서 성소유자라는 걸 굳이 강조하는, 이게 게이클럽이라고 강조하는 문제. 사실 이게 그 전에 어떤 유흥주점이나 클럽에서 이제 확진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뭐 이성애 클럽에서 확진 발생, 뭐 20대 시스젠더 클럽에서 확진 발생,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던 기사들이 굳이 게이 클럽에서 확진자 발생, 이런 식으로 쓰면서 이제 마치 성소유자들이 집단으로 모여갖고 코로나19를 퍼뜨리고 있다는, 이런 마치 유언비어 같은 내용들을 퍼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 학교에서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그냥 직장에 다니는 성소유자들도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제 이태원 내용을 화제로 올리면서 성소유자 왜 그러냐, 뭐 성소유자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어떤 혐오 발언들이 계속 퍼지는 상황들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소유자들의 혐오는 어떤 정부랑 지자체가 이제 계속 개인들의 동선을 너무 불필요하게 상세적으로 드러낸 문제, 그리고 언론이 불필요하게 게이클럽을 강조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성소유자들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냥 학교나 직장에서 이제 이태원 사건을 얘기로 막 화제를 올리면서 성소유자들이 혐오 발언을 하는 문제로 많은 고통들을 겪곤 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라는 낙인과 혐오는 앞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특정 집단들을 얘기했지만, 이제 집단을 넘어서서 이제 확진자 전반에 대해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뭐 어떤 언론 설문조사 같은 걸 보면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려서 뭐 아프고 그런 것보다도 코로나19로 걸렸다는 이유로 비난 대상이 되고, 그리고 약간 뭐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까지 약간 주민들한테 이상한 시선을 받거나 비난의 시선이 되는 것이 더 무서워서 그렇다라는 얘기들을 할 정도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낙인과 혐오가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차별과 낙인 혐오의 첫 번째는 이제 어떤 확진자가 예상되는 어떤 집단에 대한 낙인과 혐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19로 피해가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걸릴 확률은 뭐 개인의 면역력이나 뭐 연령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성별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의학적 연구 결과는 남녀에 따라서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릴 확률이 더 뭐 엄청나게 차이 난다던가 유의미하게 뭐 다르다던가 이런 연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실제로 노출되고 피해될 어떤 양상들을 보면은 코로나19가 여성들에게 더 위험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감염되기 쉬운 환경은 대인 접촉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계속 만나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접촉이 되기 쉽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직업들, 그러니까 보건의료 서비스, 뭐 간호사 직업이라든가,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뭐 장애인 활동 보조사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뭐 사업자들이라든가, 뭐 상담사라든가, 이런 어떤 보건의료나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코로나에 감염되기 취약할 거라는 건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실제 통계청을 보면은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85.6%, 거의 86%가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별 자체만으로는 어떤 감염에 더 위험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여성이 종사하는 어떤 직업들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되기 때문에 대면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더 코로나에 대해 감염에 노출될 위험들이 더 커지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뭐 이것도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청도 대남병원 이제 코로나19 확산 초창기에 이제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인 이제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코호트 조치라는 것을 했죠. 코호트 조치라는 건 말하면 쉽게 말하면 격리 조치인데요. 그냥 그 건물 자체를 폐쇄하고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들어대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감염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 건물을 폐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감염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감염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이제 거주하던 그 장애인 103명 전원이 확진되고 그중에 7명이 사망하는 거의 뭐 최악의 사태들이 발생했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감염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그 감염 이후에 했던 그 조치들, 코호트 조치라는 이름으로 격리를 실시하면서 마치 그 사람들을 그냥 사지로 몰아냈던 그런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것이고요. 또한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 보조인과 만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장애인이 단독으로 이제 활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활동 보조사가 집에 찾아오고 같이 접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어떤 공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장애인 입장에서는 내가 활동보조사를 감염시킬 수 있고, 활동보조사 입장에서는 내가 장애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이제 접촉을 피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동보조 서비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럼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감염만의 문제가 아니라 활동보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중단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어떤 생활상의 위기, 또 다른 어떤 인권의 침해, 건강권의 침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그 재난 상황에서 이런 정보가 계속 전달되고, 필요한 방역 지침이 제공되고, 방역 물품들이 제공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이게 그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 할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가령 이제 코로나19 초창기에는 이제 수어 통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재난방송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방역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수어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청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전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이제 한국어로만 계속 정보가 나오니까 이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 거죠.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 정부 브리핑은 한국어로만 나오고 있고, 그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언어 또는 뭐 다른 자기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혀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막 초반창기에는 되게 이주민 커뮤니티에서 어떤 루머들이 많이 돌기도 했거든요. 이제 한국을 빨리 탈출해야 된다. 이제 다 같이 다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루머들이 돌기도 했었던 상황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 뭐 이제 다들 뭐 이제는 너무 일상화됐는데, 이제 마스크가 정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어떤 조치라고 할 것이지만, 이제 정부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제를 쓰면서 이제 공적 마스크를 그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면 신분증을 내고 마스크를 사야 되는 제도들을 시행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방역 조치가 좀 성공적으로 되면서 폐지됐지만, 근데 이제 초창기 이 마스크 구입을 할 때 신분증을 내야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스크를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난민 신청자 이런 사람들, 또는 6개월 미만 체류자, 유학생 이런 사람들도 외국인 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스크가 뻔히 자기의 방역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구입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차별적인 문제들이 어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경험되지 않는 것이 않고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가 가져오는 차별은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긴급재난지원금이 제공된다거나, 또는 이제 이 아이를 가진 또는 뭐 이제 파트너가 있는 집에서는 이제 돌봄 제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은 이제 가족이 뭐 아프거나 할 경우에는 가족돌봄 휴가나 가족돌봄 휴직을 했을 수 있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이제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 경우에는 일일당 얼마씩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실시해서 이제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제도들을 마련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게 이제 민법상 법적 가족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거 커플 또 동성 커플 이렇게 법률혼을 맺어지지 않은 가족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파트너가 아프고 정말 파트너가 정말 코로나에 문제 있어갖고 되게 자가격리가 됐다거나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제 이런 제도들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 휴가를 쓸 수도 없고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게 긴급재난지원금, 이제 정부가 이제 전국민한테 지원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말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들을 국민으로 보는 것, 어떤 사람을 시민으로 보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보는 것인가가 되게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일단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4인 가구를 정상 가구로 보고 4인 가구가 기존 표준이 돼서 거기에 이제 아닌 경우 3인이나 2인인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급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가구를 기준으로 하죠. 이제 세대주를 기준으로 이제 지급이 되고, 세대원은 이제 세대주랑 같이 묶인 경우에 뭐 가구로 묶여갖고 지원이 되는, 이제 개별 지원이 아니라 세대 기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세대주랑 사이가 안 좋은, 그러니까 가령 뭐 탈가정 청소년 이런 친구들은 이제 자기의 부모님이 세대주죠. 보통 탈가정 청소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세대주인데 세대주랑 사이가 안 좋고 연락도 안 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고, 왜냐면 이제 생계가 되게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이죠. 생계가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지원금을 자기는 받을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사실 이주민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완전히 배제됐죠. 이주민은 이제
사실상 몇 차례 권고도 있었고 인권위에서 시정 권고 결정도 나왔지만 여전히 이제 이주민은 배제되어 있고 그 중에서 근데 이주민이 다 배제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결혼 이주민 같은 경우는 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이주민 같은 경우 받는 거는 한국인한테 결혼을 함으로써 한국인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든 소위 말해 혈연이나 어떤 인척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그냥 이주민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국가가 어떤 시민과 비시민의 경계를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가 사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다. 이런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사실 뭐 앞에 드린 사례들은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새롭게 발생한 어떤 차별 문제이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존재했던 차별의 문제가 코로나19로 더 확산된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여성 성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코로나19 전에도 이제 여성들의 어떤 취직률이 낮다던가 뭐 이런 보건산업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면서 감정노동에 더 많이 시달린다던가 임금이 낮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이미 존재했었는데 그게 코로나19 확산되면서 더 커진 상황이죠. 성소수자 혐오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사회에 있던 성소수자 혐오가 코로나19로 증폭됐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떤 코로나19와 차별의 문제를 코로나19에서 특별히 발생한 특수한 문제만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필요하겠고요.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 사회 전반의 어떤 차별의 문제, 차별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어떤 제도들이나 법제도적인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특별히 더 취약한 상황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뭐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더 면역력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할 것이고 아까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해고의 문제에서 더 취약할 것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 소수자들이 처하는 어떤 취약한 상황들을 국가가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맞춤 정책들을 하는 것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원칙과 그럼에도 이제 특별히 더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맞춤의 정책들을 하는 것들이 같이 제시돼야 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를 얘기하면은 일단 감염병 예방법에 좀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 뭐 연초에 이제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코로나 3법이라고 통과가 됐는데 이 코로나 3법은 사실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이런 어떤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쪽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감염병법에 이제 차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정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은 이제 관련된 권리 주체가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사람으로 좀 넓힐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위기 대책들이 있어요. 감염병 예방법 보시면은 뭐 그 6조에 보시면 7조에 보시면은 이제 뭐 그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정책들을 해야 된다. 감염병 상황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별 영향 분석이나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 할 것이고 또 이제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에 의해 보면은 감염 취약계층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염 취약계층이 사회복지시설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어린이, 노인 등밖에 없는데 너무 한정적이죠. 사실 이게 아닌 사람들도 감염병 취약계층을 충분히 아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넓혀야 되는 것이죠. 뭐 여성, 장애인, 뭐 임산부, 비정규직 노동자, 뭐 빈곤층, 노숙인 이렇게 이제 넓혀갖고 이제 감염병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한편은 지금의 어떤 감염병 법으로도 지금 정부가 이때 정책들을 여러 가지 펼치고 있는데 이 방역 정책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차별이 없도록 계속 정책들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의 어떤 정책 상황에서 지금의 어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차별을 받고 있는지 차별의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 뭐 아까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사람들한테 지급한다든지 마스크를 뭐 구입하는 게 있어서 마스크 구입에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공급하는 제도들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낙인과 혐오가 있을 때 정부가 이제 공식적인 브리핑에서 모든 사람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낙인과 혐오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차별금지법입니다. 아까 이제 코로나19로 드러난 차별은 이제 코로나19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차별적 구조가 코로나19로 증폭되고 드러나고 확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 전반의 차별을 다루는 대책들이 있지 않으면은 사실 코로나19가 사실 뭐 계속 얘기되잖아요. 코로나가 재유행될 수 있다. 5년마다 이런 감염병들이 올 수 있다 하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어떤 사회 구조를 바꿔놓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6월 30일에 유엔 인권 최고대표 OHCHR에서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데
한국의 어떤 코로나 방역 대책이 잘 됐다고 칭찬했습니다. 소위 K 방역이 잘 됐다고 칭찬하면서 근데 거기에 덧붙인 제언이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정말 이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겪었던 어떤 인권 침해 차별의 문제들을 좀 제대로 바라보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19와 차별 혐오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이 내용을 보시는 어떤 예비역 국장님들은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권의 문제를 얘기할 때 사실 방역은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왜냐면 이제 이 감염병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건강이라는 것이 안전이라는 것이 뭔가 최상의 가치처럼 여겨지고 이걸 위해서 기본권 제한은 어느 정도 수용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반응도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아마 고민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 인권의 원칙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되고 차별과 평등이 있어서야 안 되는 어떤 헌법이나 어떤 기본 어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원칙들을 좀 잘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제 예비역법자분들도 어떤 법을 보거나 앞으로 판례를 공부하거나 함에 있어서 이것을 어떤 정부의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사회가 그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비판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원칙들을 좀 더 확실히 하고 그 원칙 속에서 기존의 법이나 제도들이 정부의 정책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어떤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얘기입니다.